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드디어 준동사의 마지막 분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participes라고 번역하는 이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복습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번 했던 거니까 이제는 정말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항상 품사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문장 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품사를 우선 몇 개만 공부하자, 4개만 공부하자라고 했었고, 문장 성분도 4개만 공부하자라고 했었습니다. 품사는 뭐뭐 있다?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었죠. 이렇게 뭐뭐사로 끝나는 친구들, 이게 품사라고 했었고,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엔 뭐뭐가 있었죠? 주어가 있었고요, 동사가 있었고요, 목적어가 있었고요, 보어가 있었죠. 우리가 뭐뭐어라고 부르는 애들, 주어, 얘는 비록 동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술어라는 별칭도 있다라는 거 이전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고요. 목적어, 보어 이렇게 땡땡어로 끝나는 친구들이 문장 성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을 왜 같이 공부해야 된다? 특정 품사는 특정 문장 성분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품사라는 건 일종의 자격이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품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가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동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고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용사랑 부사 같은 녀석을 묶어서 우린 또 뭐라고도 부른다? 수식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었고,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누굴 꾸며주고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명사 빼고 다면 이 4개 중에 명사 빼고 다라 그랬죠. 명사 빼고 다면 누구예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플러스로 절 전체도 수식해 줄 수가 있더라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준동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준동사를 공부할 때 준동사의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된다라 그랬죠? 확대를 조금 해놓고, 자,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품사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준동사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여기서 말하는 다른 품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품사 몇 개만 먼저 배웠어요? 4개만 배웠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고 싶을 때니까 누구누구로? 명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부사로 쓰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준동사라는 겁니다. 다시 적어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고 싶을 때. 됐죠? 그런데 이런 준동사도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었고,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분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투부정사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였어요? 투부정사는 용법이 총 3개다. 뭐뭐 다 될 수 있다 그랬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동명사는 무슨적 용법?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다. 분사는 무슨적 용법?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형용사적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부사적 용법까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준동사를 배울 때마다 항상 이런 품사들을 4개로 배운다 그러겠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왜 그렇다라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 이런 걸 배웠었죠. 왜 이런 걸 배웠어요? 명사라면 마땅히 할 것 같은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모아다가 명사류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다 표시해놨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의 특징이었잖아. 그렇다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동명사도 마찬가지네. 명사적 용법이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오케이?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쓰여요? 아까 뭐라 그랬어? 수식어로 사용되면서 누굴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 그랬었고요. 문장 성분적으로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됐죠? 부사적 용법은 뭘까요? 부사적 용법은 명사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다라 그랬고, 플러스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이게 부사적 용법의 특징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일 수 있어? 보어로 쓰일 수 있고요. 하나 더.
명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사구문으로 사용되게 되면은 명사를 제외한 모든 걸 수식할 수 있는데 분사구문은 사실 누굴 수식하는지 그걸 굳이 논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명사를 빼고 무언가 수식하는 기능을 하겠다라 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아무튼 누군가가 분사의 주된 기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걸 답하시게 될 겁니다. 뭐라고? 보어자리에 들어가거나 명사를 수식한다라고요. 됐죠?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자료를 좀 보면요. 일단 분사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지금까지는 형용사정용법이 주가 된다 라고 설명만 드렸는데 분사를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해놨네요. 그게 뭐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에 현재가 들어가고 과거가 들어가니까 뭔가 진짜 현재 분사는 현재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과거 분사는 과거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요 그냥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과거 분사는 그냥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능동이 뭐고 수동이 뭔데? 라고 한다면 주어가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당하는 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피동과도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과거 분사는 뭐뭐 되는, 뭐뭐 당한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hit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다가 현재 분사형으로 hitting이라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 가에 뭐뭐 하는을 붙이니까 때리는 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과거 분사인 hit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림을 당하는, 맞는, 맞은 정도의 의미가 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는 형태로 동사에 ed가 붙는다, 동사에 en이 붙는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hit의 과거 분사형으로 hit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자,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규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앞에 t를 하나 더 정리하니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ing를 붙이는 게 현재 분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불규칙 변화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불규칙 변화형은 거의 모든 문법 교재의 맨 마지막 부록을 보시면 다양한 세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록 불규칙이지만 실제로 단어들을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시게 되면은 불규칙에 대해서도 큰 염려 안 하시고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딱 참고 100개 정도만 암기하는 고된 시간을 견디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사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관련돼서 같이 배우는 개념이 있는데 당장 교재에서는 배우지 않을 거라서 당장은 안 배울 거라서 미리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표현들 있죠. 이런 동사들은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형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동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를 갖거든요. 능동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하는 게 능동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동사를 당한다는 의미의 수동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이건 일단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바꿔 쓰게 됩니다. 다시 동사를 어떻게 쓴다고요?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만든다고요. 이게 수동태의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pp가 들어있네요. 이 pp가 뭐예요? 과거 분사를 부르는 별칭이 pp였죠. 아,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은 이 비동사 플러스 pp 전체가 하나의 수동태 동사가 돼버린다고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냥 동사만 사용하게 되면은 단순 시제라고 해서 단순 시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있거든요. 단순 시제를 갖게 되는데 뭔가 지금 하고 있다, 과거에 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싶어. 즉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쓰게 되느냐? 그냥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ing로 바꿔 쓰게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그냥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ng가 뭐냐? 우리 지금 ing 뭐뭐 배웠어요? 동명사도 배웠고요. 현재 분사도 배웠죠. 이 둘 중에서 뭘까? 제가 굳이 지금 언급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알고 계셔야겠고, 완료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시제 동사를 뭔가 해오고 있었던 거, 과거의 행동에 의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have 플러스 pp꼴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완료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해석을 조금 얼버무리면서 말씀드렸죠. 왜냐면 완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 1대1로 매칭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고, 나중에 시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되겠고, 완료 표현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have 플러스 pp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pp가 뭐라고? 과거 완료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표현들로 이런 녀석들을 배우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은 깊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여기에 써놓은 챕터에 가면 그때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각각의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제가 여기에 모아놨으니까요. 지금 미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아래로 넘어가 보면은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명사구의 구조라고 하는 걸 밝혀두었습니다. 왜 밝혀놨을까? 자, 일단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분사는요, 준동사로서 동사를 뭐로 바꾼 표현이라고? 형용사로 바꾼 표현이라 그랬죠. 근데 이 형용사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요? 첫 번째, 보어 자리에 가는 거.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 그랬죠. 오케이.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명사 수식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명사라고 하는 녀석은 누군가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명사가 누군가의 수식을 받게 되면은 이 수식을 하는 표현과 함께 덩어리를 지게 되는데, 이런 덩어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제가 기존에 구의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단어 이상이 모이면 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사가 수식을 받으면 명사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고, 이런 달라붙어 있는 덩어리들과 함께 명사가 무슨 이름을 새로 갖게 된다고? 명사구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명사구가 아무렇게나 진에 그냥 이것저것 다 붙여놓은 것처럼 근본 없게 생긴 게 아니고 나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형태부터 우리가 외우게 될 건데, 그게 뭐냐? 한, 수, 명, 수라고 하는 구조예요. 일단 외워볼게요. 한, 수, 명, 수. 오케이. 자, 그런데 한이 뭐고 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래 써놨죠. 한이라고 하는 건 한정사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본영어 문법편에서는 한정사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다루면 한정사는요, 어떤 녀석들을 가리키냐면 소유격이라던가 관사 같은 녀석들을 가리켜요. 소유격이랑 관사 같은 녀석들을 일부 교재에서는 그냥 형용사의 일부분으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굳이 나눠서 형용사랑 다른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구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누구예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죠. 근데 제가 그냥 형용사라고만 적지 않고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해놨어. 왜 그럴까요? 형용사도 자기를 수식하는 녀석들과 덩어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명사를 썼는데 이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수식을 하고 있어. 근데 이 형용사에 누가 붙을 수가 있어요? 부사가 붙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 부사에도 누가 붙을 수가 있어요? 부사가 붙을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럼 덩어리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얘랑 합쳐져 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고,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랑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랑 함께 덩어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무튼 지금 명사에 붙어 있는 건 이 네모 전체가 되잖아. 그쵸? 이 앞에 부사가 있든 뭐든지 간에 누가 붙어 있는 거라고? 이 덩어리 전체가 붙어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 덩어리 전체에서 가장 대빵이 누구예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수식을 받고 있는 애가 누구야? 형용사죠. 그럼 이 덩어리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형용사 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이 형용사 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어구에 대해서 수식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라고요. 오케이.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구조를 좀 더 볼 수 있겠네. 명사구의 구조를 보니까 명사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이 명사의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다? 형용사 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형용사 구의 앞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한정사라고 하는
소유격이나 관사가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형용사적 수식 어구가 앞에도 붙을 수 있지만 어디에도 붙을 수 있다? 명사의 뒤에도 붙을 수 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당장 배우고 있는 분사 챕터가 아니라 나중에 관계사 챕터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more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됐죠? 자, 아무튼 명사구의 구조 안에 제가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붙는다라고 했어. 근데 이 분사는 뭐로 사용이 된다고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즉, 다르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형용사적 수식어구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뭐로써? 형용사류로서. 됐죠? 됐죠?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분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준동사였어. 준동사라고 하는 건 준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준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뒤에 뭘 달고 나올 수 있다는 거냐?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보충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사가 이렇게 딱 뒤에 붙었어. 이렇게 ing가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ing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ing에 소속돼 있는 목적어나 보어 같은 녀석들도 같이 딸려서 얘를 수식하고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려고 이렇게 형용사류의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자, 보니까 후치 수식이라고도 하고 후위 수식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죠. 위치입니다. 다시 위치라고요. 후라고 하는 건 뭐겠어? 뒤 후자겠죠. 형용사류가 뒤에 위치해 있는 걸 보고서 우리는 후위 수식이다 혹은 후치 수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의 반대말인 전치 수식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 위치가 어디예요?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치 수식이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온 게 바로 후치 수식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래 설명을 좀 더 읽어보면은 형용사류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특히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명사의 앞이 아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는 필연적으로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수식해줘요? 명사의 뒤에서 수식해주죠. 오케이. 이런 것처럼 두 단어 이상의 수식어구가 붙어 다닐 경우에는 명사의 뒤에 위치할 수가 있다. 특히 그런데 준동사가 보충어나 부사류 등을 가지고 올 때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 보니까 일부 형용사류 같은 경우에는 전치 수식의 경우와 후치 수식의 경우에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요. 이 위에는 분사가 앞뒤에 사용될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고 이 아래는 일반적인 형용사가 의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몇 개만 읽어볼게요. 몇 개만. 분사보다는 형용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형용사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 visible stars 라는 표현이 있고 stars visible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visible은 우리 vision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시야라는 뜻인데 여기에 able을 붙이게 되니까 볼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able은 우리가 알고 있는 able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별이 여기 있어. 근데 내 사람이 여기 있어. 자, 인간이 볼 수 있는 별의 길이가 100m까지라고 쳐봅시다. 뭐 별이 100m 떨어져 있으면 지구는 멸망했겠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떨어져 있는 별은 가시거리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visible stars라고 하는 표현은요. 진짜로 이 별이 가시거리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즉, 별의 고유한 속성 자체가 특징 자체가 영속적인 속성 자체가 어떻다고?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제가 stars visible 이라고 하게 되면요. 얘가 100m 떨어져 있든
50m 떨어져 있든 10m 떨어져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만약에 여기에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이 별에 대해서는 가시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stars visible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stars visible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장, 지금, 순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표현이에요. 다시,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고유한 속성, 영속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명사의 뒤에 나올 때는요,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당장 지금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잠깐의 상태를 나타낼 때 형용사를 뒤에 붙여서 쓴다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한번 듣고 넘기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앞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바뀌는 것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챙겨가지고 외워놓고 지나가시면 앞으로 번역하실 때도 잘못 해석하시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왜 이런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관계사절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관계사절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럼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시고,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 나오는 경우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렇게 관계사절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비절별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니까 형용사와 명사의 거리가 지금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이에 뭐가 있는 거라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껴있음으로 해서 stars와 visible 사이의 거리는 멀어요? 좁아요? 멀어지게 되죠. 그쵸? 그렇다면 이 형용사는 이 명사와 머니까 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기보다는 조금 당장만 그런 거, 일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상태만을 설명하는 걸로 조금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근본적인 설명에 가까운 거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visible stars, 얘는 여기 생략된 게 아무것도 없죠. 딱 달라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영속적인 속성을, 얘는 가운데 뭔가가 껴있잖아.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모른다고 해서 문법 문제 못 푸는 거 아니고 수험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절대 없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8 participes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보충 자료가 3개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진도가 좀 늦어지더라도 꾹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까 제 강의를 만약에 하나하나 다 들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준동사를 지금 3번째 걸 배웠는데 막상 분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투부정사로 다시 넘어가세요. 제가 굳이 강의 순서를 어떻게 잡았어? 교재 같은 경우엔 동명사 먼저 다루고 분사 다루고 그 다음 투부정사 다뤘죠. 근데 전 어떻게 다뤘어요? 투부정사 다루고 동명사 다루고 분사 다루고 있죠. 왜 그럴까? 투부정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얘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업을 들었는데 얘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얘 가지고 끙끙 하시지 마시고 투부정사를 먼저 듣고 오세요. 다시 한번. 투부정사가 이해가 되면 얘도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전부 다 준동사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쵸? 제가 근데 준동사를 공부할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춰서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품사와 문장 성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투부정사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어느 걸 공부하셔야 돼요? 품사와 문장 성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공부가 힘들어졌다? 그러면 억지로 진도만 빼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되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통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